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분야 핵심 참모인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을 새로운 경제라인으로 내세운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북한 어선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청와대로까지 번졌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공관장님 오실 때는 항상 이 청와대 저희가 이상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책실장, 경제수석 동시 교체 임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명의 경제 컨트롤 타워를 바꿨다. 문책성 인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청와대는 분명히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네. 뭐 당연히 뭐 문책성 인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 공개가 오늘 됐을 뿐이지 뭐 청와대는 저도 이제 오늘 발표를 보고 알아서 나름 뭐 청와대에 좀 물어봤는데 수개월 전부터 청와대 인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고요. 이게 이제 보안이 잘 지켜져서 정말 철저히 잘 언론도 지켜야 이제 오늘 인지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과거에 이제 장하성 전 정책실장 교체 시기에는 뭐 교체 방침이 결정되기 전부터 막 보도가 나더니 예고 보도가 참 오랫동안 지속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안이 잘 지켜진 상황인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임명된 일단은 뭐 김수현 실장이 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그 2년 사회수석 넘었죠. 경험까지 예. 치면 이제 우리와 같이 출범 때부터 이제 원년 같이. 1기 멤버입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이제 6개월 이상을 더 근무하고 예. 일단 그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그 뭐 기조의 변경이라든가 또 문책성을 담은 인사라기보다는 이제 정기 인사적 성격의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예. 정책실장을 교체로 이제 경제수석도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인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소연 실장이나 이제 윤종원 전 수석이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뭐 정부 내에 어떤 역할을 뭐 재배치하는 인사가 다른 역할을.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야당에서는 돌려막기다, 회전문 인사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게- 지금 우리 예. 권혁기 전 관장 이야기대로 물러난 분들 또 새롭게 역할 주실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건 뭐 돌려막기 회전문이 맞죠. 예. 뭐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그분을 지금 정책실장 시키고 기재부 차관 청와대 일자리 기획 비서관 하다 기재부 예. 차관 갔잖아요. 다시 청와대로 불러들였죠. 뭐 돌려막기 회전문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시점 많은 경제 지표들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걸 예. 입증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총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대통령은 말씀하셨지만 이제 청와대에서도 경제가 어려우니 빨리 추경해달라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에 이르렀고요. 예. 그런데 솔직히 같은 얼굴들을 뭐 자리만 좀 달리해서 배치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 살아날까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김상조 지금 신임 정책실장이 과거식으로 갈 수 없다.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린다. 네. 예. 뭐 이렇게 하는데 패러다임 전환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그 패러다임 필요 없는 패러다임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경제의 일관성과 유연성이 중요하다. 오늘 정책실장 첫마디가 그건데요. 말 자체는 틀리질 않아요. 예. 정책을 할 때 일관성을 제대로 구사를 해서 좀 끈기 있게 밀고 나가고 그 대신 또 유연하게 열려 있는 태도로 수정할 것 수정해야 되는데 청와대는 지금 일관성만 있지 유연성은 없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유연성은 그냥 말로 하는 거고 행동으로 하겠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현 정부 출범 초부터 계속 내걸었던 세 가지 그 소위 경제 기조는 그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걸 우려하고 있어요.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그 소위 말해서 예.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 성장 말로 하지만 국민이나 기업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공정 경제 저기 하지만 사실 기업 때려잡는 거로 기업은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 환경이 매우 나쁘니까 기업의 해외 투자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국내 투자는 줄고 있고 네. 기업이 기업할 의욕이 안 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책의 변화를 줘야죠. 근데 정책의 변화 없이 사람만 바꾼다?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경제에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회전문 뭐 돌려쓰기 비판 만만치 않은데요. 보수여당 평가 들어보고 나서 공 관장 이야기 좀 들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이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총체적인 경제 실패를 가져오고도 이 청와대가 기존의 실패된 경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 총체적인 안보 실패에 대한 외교 안보 실패에 대한 지금 교체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를 더 먼저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청와대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방향,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하루빨리 이 방향 전환해서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그리고 기업이 활성화되는데 그 속에서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임 정책실장이 됐다.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뭐 패러다임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 야당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 변경을 요구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시장의 가장 나쁜 것은 정부가 경제 기조를 왔다 갔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이 요구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이미 그건 정부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셨고 내년도 각종 경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경제 스타디 그리고 이제 정책 공약 개발에 호흡을 맞췄던 인사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으로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조의 역할을 많이 했고요. 독과점, 갑중심 거래의 부작용 등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해왔던 그런 공정거래위원장 역할을 쭉 해왔었죠. 기본적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유지를 하되 다만 현 시장, 특히 이제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활력 정책을 과감하게 펴달라. 이게 이제 주문인 것 같고요. 오늘 그 두 신임 경제 사령탑의 일성을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 새로운 경제팀도 일단 시장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성과와 결실로 나타나질 것이냐인데 지금 2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 3년 차 때 이제 그 결실과 결과물을 내야 하는 막중한 시기이고 책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제만큼은 여야 할 것 없이 성공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 경제팀이 국민의 요구를 잘 부응해서 3년 차부터는 이제 성과로 답하는 그런 청와대 경제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 목선 사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알려진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15일에 목선이 발견됐을 때 해경이 바로 합참이랑 청와대 총리실에 다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7일 이틀 뒤에 군에서 발표한 내용이 다른데 왜 침묵을 했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이제 15일 오전에 바로 해경의 보고를 다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선이 삼척항에 접안을 해서 주민의 신고로 발견한 19분 뒤에 다 청와대 합참, 해작사, 국정원, 총리실 다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보고가 4차례나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틀 뒤에 국방부 발표는 정말 국민이 어이가 없는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경에서 당일날 보고할 때 소위 말해서 엔진 문제도 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국방부는 이틀 뒤에 마치 표류에서 떠내려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삼척항에 접안된 상태까지 다 보고를 했는데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을 해서 우리 당국이 접수한 것처럼 그러니까 표류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렇게 접수한 것처럼 해서 국민들을 오도한 셈이죠. 그러면 그 의도가 뭘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국방부가 이제 이틀 뒤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17일에. 근데 이미 청와대하고 상의했다라는 게 국방부 측 내용이고 청와대 쪽도 브리핑 내용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 게다가 청와대 행정관이 그 현장에 가 있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하고 국방부 사이에 이 브리핑 내용을 놓고 어떤 수준으로 어떤 공유가 내용을 됐을 할지 텐데. 교감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면 국민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경계에도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경계 실패를 비롯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은폐하고 뭐 심하게 말하면 조작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죠.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청와대와 국방부가 어떤 교감을 했느냐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예.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뭐 국민한테 사과도 했지만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 17일 날은 경계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책임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국방부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제 많은 소위 말해서 언론이나 또 여론이 안 뭐 좋았습니다. 야당이 나름대로 이제 취재 활동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니까 결국 국민한테 두 차례 사과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당일부터 국방부에 자세히 해경해서 보고된 내용을 제대로 못 받는 건지 네. 아니면 청와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절한 선에서 이걸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국방부 장관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 사실을 파악을 하고 본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면 아마 경계의 모든 문제부터 다 제대로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문책할 수 있고 본인도 책임질 사안이 있는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본인은 뭐 책임질 일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밑에 사람 문책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다음 대통령도 역시 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지적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께서 사과할 일이래요. 대통령도 아랫사람한테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게 국정을 맡으면 책임윤리입니다. 예. 책임윤리가 이 정부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밑에서 뭐 발생한 것처럼 해서 야단만 치지 본인이 책임지겠다 어떤 사과를 하지 않는데 이 정부의 책임윤리 부재 정말 큰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걸 지금 한꺼번에 다 다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먼저 예, 예. 작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 근데 그 부분 중에 뭐 삼척항 인근이니 네, 이게 네, 네. 삼척항이니 네. 그 부분을 설명을 한 부분도 있고 네, 네. 말을 바꿨다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네. 청와대 브리핑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뭐 군이 왜 그렇게 좀 어설픈 브리핑을 하게 됐는지 이제 과정을 설명했던 것 같고요. 네. 은폐가 아니라는데 이제 방점을 이제 두고 청와대는 브리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꼼꼼히 봤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해경이 15일 날 아주 깔끔하게 팩트를 전 부처에 공유했고 언론에도 나갔습니다. 보도 자료도 냈고. 그렇게 해경이 발표한 걸 국방부가 군이 합참이 굳이 뒤틀어갖고 은폐하고 왜곡할 하등의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이제 봤는데 이제 군 합참의 발표문에 보면 이제 포인트는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삼척항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예. 이야기해서 이제 여론이 의구심을 갖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군의 매뉴얼 인근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매뉴얼 탓이다 이제 이런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배를 고쳐서 자력으로 들어왔다고 해경이 발표를 무동력이냐? 했는데 예. 이제 마치 이제 예인에서 들어온 것처럼 해서 그 삼척항에 북한의 선박이 자기 힘으로 들어온 걸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 그렇게 네. 설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까지 겹쳐지면서 은폐 의혹으로 이제 일파만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해석은 이게 이제 간첩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일반인 귀순 사건이어서 예. 군이 이 결과를 브리핑을 할 때 좀 느슨한 상태에서 심각성을 발표를 한 것 인지를 같아요.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해경의 발표도 꼼꼼하게 크로스 체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거의 일반 귀순자의 발표에 대해서 느슨하게 발표를 하면서 생긴 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계에 실패한 것 또한 보면 군의 해명은 그런 거죠. 파도의 크기와 선박의 크기가 일치했기 때문에 정지된 상태에서 파도의 반사각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 삼척항에 들어올 때 군 영상이 찍혔다는 겁니다. 네. 일주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어선인 줄 알았다. 그래서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투의 해명이 이해가 잘안 되긴 하죠. 삼척 주민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예. 발표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경계에 실패한 이유와 그리고 군의 발표 과정 속에서 갖지 않아도 될 국민의 의구심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합동 수사를 해서 CCBB와 책임 소재는 명료하게 가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국방부가 브리핑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걸 지금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왜 왔을까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하게 얘기를 할 텐데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부분 좀 의아합니다. 일단 뭐 청와대 행정관이 뭐 국방부의 주요 발표가 있을 때 뭐 참석은 할 수 있죠. 근데 예. 브리핑 및 조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보실 행정관의 역할은 아닙니다. 대변인실이나 저 같은 이제 춘추관장이 예. 주요 부처의 주요 발표 사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이제 브리핑문을 조율하고 왜냐하면 이런 안보 사건 같은 경우는 소관 기자가 국방부 기자로 국한되지 않고 청와대 기자도 같이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이 잘못 설명된 부분들이 그날 브리핑에서 브리핑문에서 다 그렇게 나간 것과 일반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간 것이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행정관이 귀로 듣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었는데 시정하지 못한 영역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미처 체크는 못했는데요. 일단 합참이 보도자를 배포한 것을 보면 그 경계에 실패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기한 것, 이런 표현들에 대한 포인트를 딱 짚을 필요성은 있었는데. 안보실 행정관도 이제 군 출신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이 좀 이렇게 매뉴얼을 신뢰하면서 좀 느슨하게 브리핑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연동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네, 안보실 행정관이 사복 차림이었고 군 관계자들이 또 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차관을 지낸 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뭐 한일 간의 그 초계기 문제 있을 때도 행정관이 갔었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현 정부는 지금 청와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일종의 관행상 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뭐 국방부 브리핑 현장에 사람을 보내고 이러지 않았던 걸 이 정부는 하는지는 몰라도요. 한다면 지금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을 더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대로 하는지 확인차 갔을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확인을 위한 거라고 청와대가 지금 이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는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진실에 부합하는 건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국민들이 의심하고 또 언론이 나름대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취재도 하는 거는 뭐냐면 남북 간의 9.19 합의를 인해서 군사 합의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이 소위 말해서 경계 태세가 약화돼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청와대나 군이 이제 북한 눈치를 너무 살피면서 적당한 선에서 이거를 사건을 좀 축소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그 국방부 브리핑 현장에 가 있다. 과거에는 저도 기자를 했지만 별로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미심쩍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방부 자체가 해경 보고하고 다른 내용으로 훨씬 축소된 내용을 브리핑한 거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통일부와 다 손발이 안 맞아요. 통일부 발표는 뭐였냐면 그 목선을 폐기했다라고 또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폐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계획이었죠. 그런데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좀 더 이제 앞으로 취재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폐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통일부는 폐기했다고 발표를 하고 국방부는 나중에 폐기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말 그 두 사람은 귀순했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그것도 짧은 시간 만에 귀순 그렇게 판정을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루 만에 돌려보내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어떤 경위로 어떤 의도로 해서 내려왔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바로 돌려보내고 바로 기순으로 단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엉성하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런 주장을 하죠.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간첩들이 많이 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국민들 불안하죠.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정말 심각하게 이거를 바라보고 모든 경위에 대해서 정말 소위 말해서 분단위로 이거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엄중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국내 정치 이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보수 통합 관련 발언을 했는데 대한애국당 말고 일단 바른미래당과 통합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해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뭐 많은 보도와 지금 여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 한국당 내에 이제 친박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그 탄핵 찬성파와의 통합은 불가하다라는 예. 입장이 명료하거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 한국당의 정체성이 본인이 추구하는 중도 보수 합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면 지금 한국당과 손을 잡을 명분도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을 깨면서까지. 이런 상황이면 나경원 대표의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발언은 진정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내에 주요 인사들과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논의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공개적인 제안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한국당의 상황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그런 내부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어떤 숨은 의도가 그렇다면 있을까요? 저는 뭐 총선에서 제3당을 고사시키겠다는 고사 전략의 차원 또는 패스트트랙에서 바른미래당의 기운을 빼는 무력화 전술 뭐 이런 차원의 발언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일단 보십니까? 내년 총선 구도를 소위 말해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총선 구대를 1대1 구도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고 일종의 이제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한국당이 내놓지는 않았는데 일종의 이제 목표를 제시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에서 지금은 반발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뭐 바른미래당과 당대당 통합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함께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당 출신, 호남 출신 의원들. 뭐 그분들이 그런 이제 어떤 통합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는 바른미래에 찬성하는 분들이 또 뭐 그 세력이 합류할 수도 있고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몰라도 일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구도를 1대1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제시한 걸로 이해가 되고 이제 바른미래가 훨씬 대한애국당보다는 일단 정치적으로 영향력이나 뭐 정당이 크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렇게 함께 한다면 이 보수 대통합의 어떤 큰 흐름이 정해진다면 대한애국당은 훨씬 보수색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뭐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바른미래에서 오늘 오신한 원내대표도 뭐 일보의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바른미래당에 있는 과거의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나 그 위원장들은 한국당이 좀 제대로 된 개혁을 하고 변화를 해야 통합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소위 압박과 주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도 가만히 앉아서 뭐 바른미래하고 뭐 합치겠다 이런 생각은 현실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부에서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뭐 공천의 어떤 혁신 이야기도 한국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에 불안감을 가진 분들은 또 뭐 이탈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진전돼 가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목표는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앞에 대한애국당 말고라는 게 붙었거든요. 만약에 뭐 대한애국당 얘기를 정말 안 하고 싶었다면 자 대한애국당은 차치하고 일단 바른미래당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 앞에 그게 붙었다는 거는 뭐 최근에 홍문종 의원 탈당도 있고요. 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바른미래에 좀 더 이 바른미래와 통합을 더 주력하겠다 이런 뜻 같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야기가 그렇게 뭐 하고 나면 뭐 대한애국당도 따라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바른미래와의 통합이 훨씬 더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